예, 안녕하십니까. 이동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입니다. 자, 목요일 마수열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선물옵션 만기가 지나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비교적 만기 영향을 받지 않은 긍정적인 모습이었고,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에서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만기에는 긍정적인 어떤 흐름도 만기 영향을 비껴나가지를 못했는데요. 부장님이 전문가님, 오늘 매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제 큰 이슈를 이제 오늘 잘 넘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지금 요번 선물 옵션 만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좀 강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선제적으로 매도 포지션 정리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뭐 큰 충격 없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또 이제 금리 인하가 실시된 점 이전까지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오늘이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내일이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서서히 반등 국면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포트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목요일 마수열전 라운드 1 마수 배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운드 1 마수 배틀 주제, 깜짝 금리 인하, 정치 영향헌,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전반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시장에서는 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금통위가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는 뭐 동결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시장에서 다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금통위 정도 됐어야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깜짝 0.25%, 기준금리 2%에서 1.75%로 인하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아무튼 뭐 핫 이슈인 만큼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이주일 총재께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부장겸이 전문가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역시 이제 뭐 첫 번째는 글로벌 통화 정책.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2015년도 들어서 지금 15개국, 우리가 이제 17개국이 됐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통화 완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과 동조화를 했다. 오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제 환율 전쟁이란 말이에요.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절하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미, 이제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소 이제 뭐 4월 달에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예측한 부분들도 많았는데, 상당히 이번에 금통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은 역시 이제 국내 경기의 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소비 심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출 부분의 경쟁력 약화, 그 다음에 투자 설비 약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금리 인하를 이끌어냈다. 지금 예상치보다도 훨씬 경기가 지금 작년에 두 차례 이제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생각한 것만큼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좀 잘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그 다음에는요. 과연 이렇게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한 부분들이 과연 이제 내수 경기에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영향을 뭐 줄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가 지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이제 다시
물가를 또 디플레이션 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또 저소비가 되는 것이고 저소비가 또 성장을 가로막고 이렇게 이제 계속 악순환적인 그런 흐름이 지금 갈 수뿐이 없는데 지금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0.54% 지금 뭐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통화 정책의 동조와 그다음에 내수 경기 촉진, 그다음에 수출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에 일단 뼈대를 두고 금리 인하를 이번에 전격적으로 좀 인하를 했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서 저도 한번 언급을 드리면은요. 사실 그 2월 금통위에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지난번에 이제 지난 연도에 금리 인하를 했었기 때문에 정책적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거든요. 당시 이제 만장일치 동결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3월 달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동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경환 기재부 장관께서도 구조 개혁에 중점을 좀 둬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제 금통위 하루 앞두고 어저께 이제 김무성 그 새누리당 총재께서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약간 좀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고 최경환 기재부 장관도 이제 3, 4월 달 정도 돼서 구조 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라는 이제 내용들과 더불어서 그동안 이제 정부가 작업을 풀어서 하는 재정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통화 정책도 좀 필요하다. 갑자기 이제 2월 달에서 3월 달 넘어오면서 그런 기조가 상당히 이제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각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했었고, 뭐 태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똑같은 지금 1.75%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외적인 좀 요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상당히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요소로 들어가서 본다라면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께서 밝힌 수출 감소, 그러니까 석유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단가가 인하가 되면서 수출 감소가 나왔다라는 것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0.8에서 0.5%로 둔화가 됐었죠. 둔화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소비하고 설비 투자,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서도 아마 민간 소비, 설비 투자 둔화돼서 금리 인하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 아마 언급을 한번 이 시간에서도 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하고 GDP 갭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뭐 GDP 갭이라는 게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에서 나오는 성장률하고 그다음에 실질 GDP 성장률하고 차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좀 우려된다라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 지금 2.4에서 2.3%로 해서 소폭 둔화되었다라는 내용인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월간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근원 물가 상승률, 생활 물가 상승률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일 윗단에 보면은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근원 물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 이렇게 2014년 15년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이제 한국은행 쪽에서는 둔화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기준금리 인하 배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좀 크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조금 올라오는 척 하다가 윗골에다 달아버렸죠. 네네. 예. 몇 가지 오늘 좀 뭐 요인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뭐 이제 쿼터럴 리칭데이에 이제 마지막 그 비차익 메모리 프로그램으로 좀 쏟아진 것도 있지만 오늘 이제 그 내일부터 이제 제일모직하고 삼성 SDS가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됩니다. 편입이 되기 때문에 거래 비중을 보게 되면은 뭐 삼성 SDS가 오늘 전체 거래량의 거래 대금의 5%, 그다음에 제일모직이 4%, 거의 두 종목 합쳐가지고 거의 한 10% 정도를 이렇게 빨아들였거든요. 이게 지금이 아직까지는 이제 제한적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 SDS를 사기 위해서 다른 지금 종목들을 팔 수뿐이 없는, 그래서 장 막판에 상당히 윗꼬리를 강하게 좀 달고 건설이나 증권도 오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금리 인하 부분은 결론적으로 매크로 환경에서 제가 말씀드린 환율 전쟁의 이제 씨앗이 되는 거,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을 0.25bp, 0.25bp 내렸을 때, 지금 금리를 0.25bp 내렸을 때, 지금 환율로 봤을 때는요, 지금 4.4%에서 6.2% 정도의 지금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역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역시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분명히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경기가 이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첫 번째적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지 않고는 국내 경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고용이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비 부분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건설이.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제가 준비한 그림을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번을 좀 보여주시면, 금리 인하로 지금 0.25% 오늘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0.25% 금리를 인하했을 때 환율이 한 30원 정도가량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요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2010년도 이후에 쭉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굵은 선으로 된 부분이요.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전년도에 이루어진 금리 현황인데요. 금리가 인하하고 나서 역시 환율이 보통 0.25bp에 한 30원 정도가 상승한 효과,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부동산과 이제 직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위에 있는 게 지금 기준금리다. 기준금리고요. 굵은 선으로 된 게. 밑에 아래 이제 실선으로 된 게 주택 가격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와 주택 가격이 지금 거의 방향성을 좀 같이 하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지금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대출이 많아지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주택 매매 건수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오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국내 경기 침체를 풀어나가는 첫 단추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뿐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증권업종들하고 건설업종들하고 한 2에서 3% 정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차익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 좀 빠졌는데, 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어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자체가 투자자들도 너무 이게 단기 트레이딩에 좀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뭐 금리 인하라든 이런 호재가 나와도 그 호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으니까 재료 노출이다 이렇게 해서 치고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좀 아쉬운 이런 모습들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요. 일단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앞에도 우리 부자개미 전문가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사실 건설 정건업종 같은 경우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고, 반면에 오늘 건설 정건업종들은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떴다가 윗꼬리를 일부 종목들이 달았고, 오히려 이제 보험이라든지 은행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 사실상 좀 몸을 좀 움츠려야 되는 섹터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섹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KB금융이라든지, 그다음 삼성화재라든지 어저께 이제 빠졌다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일단 이제 부동산 시장의 성장성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건설업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그림을 잠시 보시면은요, 이게 그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내용들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건축 허가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경기 선행지표가 되겠는데요. 허가 면적을 보면은 9,600만 평방미터가 됩니다. 이게 1월 기준해서 약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8%가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예, 건축 허가 면적이 증가된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건설업종의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래 들어서 이제 뭐 전월세 난 이런 내용들도 이제 상당히 가중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지금 뭐 전세 난 가중이 좀 심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뭐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금리 상태에서는 오히려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좀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확대로 거래 대금이 뭐 증가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준금리 1.75% 뭐 1%대로 이제 들어가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고, 사실상 은행의 예적금을 통해서는 수익을 올리기가 만만치 않고 그냥 안전하게 돈을 맡겨두는 그런 보관 기능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을 때 많은 어떤 부동자금들이 위험시장 쪽으로 저는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대표적인 위험시장이 이제 뭐 증권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거래 대금의 증가로 인해서 증권업종들은 좀 더 수익성 개선이 나올 것이고요. 반면에 은행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다가 오늘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예금하고 그다음에 대출금리 조정이 이제 조만간 있을 겁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대출금리, 예금금리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지만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시차를 두고 나오죠. 그러면 예대 마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축소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또 개선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금리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채권 쪽에서 이제 수익을 내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로존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 양적 완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번에 이제 0.25% 인하하고 나서 이번에 또 은행 쪽에서 창구 지도를 통해서 또 금리 인하를 또 유도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계속해서 보강해 줌으로 인해서 증권시장 쪽에 활성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뭐 앞에 내용하고 얼추 좀 중복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건설증권주의 지속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뭐 건설 증권주에 이제 꼭 국한시키기보다는요, 제가 이제 뭐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은 사실은 증권 건설주들이 이제 경기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뭐 이제 조달 금리도 많이 쓰고,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채권 수익률이 또 좋아지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건설 증권주 쪽에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에 대비하는
그런 섹터들이 이제 주로 이제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요. 경기 민감주들, 수출주들이 사실은 수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오늘 그 금리 인하 부분은 폴리스 믹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하나만 단행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작년 4분기부터 해가지고 뭐 부동산 3법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 감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부동산 3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왔죠. 지금 뭐 우리가 뭐 핀테크부터 시작해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각 계전투로 가면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이러한 정책들이 한꺼번에 이제 어울려지는 정책 연합 효과다. 이렇게 지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정책 연합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준비한 표를 좀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이제 폴리스 믹스 사례인데요. 이 사례를 보게 되면은 지금 2004년도 지금 8월 달에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이때 이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이 발표가 됐죠.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 그래가지고 고용창출형 기업에 대해서 세액 감면 제도를 준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도 금리를 3.8%에서 3.5%로 0.3bp 인하했거든요. 그때 이제 코스피 수익률이 9.3%가 월간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해년도 11월 달에 3개월 후에 3.5%에서 3.3%로 0.22bp를 또 인하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도 한 5.2% 정도의 코스피 월간 수익 상승률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MB 정부 때는 2009년도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이때 상당히 금리 인하를 0.5%를 단행했죠. 3%에서 2.5%로 하면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 예산안 집행, 조기 집행 지금하고 비슷한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때도 주가 상승률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울려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폴리스 믹스 사례에 따르는 그런 효과가 이번에는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슈로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뭐 건설하고 증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거 제 경험치를 좀 보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환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0.22% 정도 인하를 했을 때 환율이 한 30원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상당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동차 업종 쪽에 지금 엔화 약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자동차 업종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도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발목 잡혀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이걸로부터 상당히 이제는 자유로워져서 제품 경쟁력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물론 우리가 뭐 화학이라든지 정유, 조선, 뭐 기계, 자동차, IT 다 있습니다만 가장 수혜를 많이 본 게 지금까지 통계학적으로 보면 IT, 전기전자, 반도체 이쪽으로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0.2bp가 지금 인하가 되고 나서 지금 반도체 업종을 지금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추이를 지금 오늘 나온 뜨끈뜨끈한 자료입니다. 뜨끈뜨끈한 자료인데 요게 지금 우리가 2분기에 이제 다음 달이면 2분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2분기로 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매출이 한 55조 원, 55조 원 거의 지금 막대 그래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영업이익 전반적인 그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8%대까지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이 8%대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나라 전체적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분기에는 상당히 상향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공사가 오늘 이루어졌다. 저는 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잘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지금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이상의 그 종목들을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움직임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미리 움직이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스마트폰 부품주들 이런 것들 지금 그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지 지금 FPCB 관련주라든지 뭐 케이스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무선 충전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빵빵 때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경기 민감주, 수출주, 그 중에서도 탑픽을 꼽는다면 IT 쪽, 이쪽이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가자. 이런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요. 기준금리 건설정권주의 지속적인 모멘텀이 될까? 일단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쪽에서 지난번에 이제 뭐 부동산 3법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경제 활성화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죠. 사실 그 모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 일본처럼 우리 경제도 지금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자체가 사실상 이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쪽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들 같은 경우는 예적금이라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은행에 돈을 주고 보관해주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장래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사실 투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중단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제 돈이 돌고 돌아가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모순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했었고 최근에 나오는 정책들이 이제 순환시키는 데에 저는 이제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이 임금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전방위적으로 저는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것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침체됐을 때 부동산 가격, 특히 이제 자산 가격들의 상승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켰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미래 가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뭐 돈을 갖다가 뭐 사용을 한다, 투자를 한다라든지 가계에서도 이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부에서는 해소를 시켜줄 필요가 있고 과도하게 침체되었던 부분들을 거래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새롭게 건설을 통해서 내수를 부양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제 쓰는 쪽에, 이런 쪽에 이제 정부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쪽에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기준금리 인하의 어떤 핵심, 이런 내용들은 물론 이제 뭐 전 산업이 다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자 조달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할 것 없이 저는 전부 다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거기에서 이제 방어주, 민감주 같은 경우는, 환율이 상승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뭐 수출 수입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의 이제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전 산업이 이자 조달적인 측면에서는 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좀 특히 건설업종이라든지 정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인 영향이 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정부 쪽에서 포커스가 저는 건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부동산 3법이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사실 부동산 가격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2014년 11월 21일부터 해서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 상승 호가만 올라오고 거래가 안 된다라면은 좀 낭패를 보겠죠.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쉽게 그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여건이 터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부동자금을 돌려야 됩니다. 사실 은행의 예적금을 통해서 하는 보수적인 투자도 좋습니다만은 정부나 기업이나 가계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사실상 투자가 안 되는 그냥 놀고 있는 자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MMF 쪽을 보시면은 지금 100조 원대 정도 지금 자금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수익형 주식형 수익증권하고 채권형 수익증권하고 보면은 전부 다 또 채권 쪽에 돈들이 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이라든지 위험자산 쪽이라든지 상품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돌려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조치를 저는 지속적으로 좀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요 MMF 쪽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이렇게 돈이 활성화된다라면은 뭐 건설뿐만 아니고 정권업종이라든지 제반업종들이 지속적으로 좀 저는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사실 뭐 3월 이번 금통위에서 인하하지 않았으면 또 4월 달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을 건데 3월 달에 깜짝 금리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4월 달에도 또 인하를 할 수 있을까요? 4월 달에 바로 하기는 힘들죠. 바로 하기는 힘들고. 제가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요번에 이제 금리 인하는, 저희가 이제 뭐 저번 달에도 금리 인하 이슈를 다루기는 했었습니다만,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실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행을 하고도 효과를 못 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요번에 상당히 금통위의 결정이 사실 뭐 좀 기대를 저도 뭐 하고 있는 면은 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좀 뭐 잘 됐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2월 달에 금통위를 하고 나서 금리를 동결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2%면 우리나라 경기를 부양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오늘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경기 침체도 아니고 디플레이션도 아니다. 거의 그냥 못 박아서 딱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다 생각하지 마라. 기자회견 내용만 판단을 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뭐 유럽의 드라기 총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다가 전격적으로 시행할 때 또 이제 얘기가 틀려지듯이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지금 뭐 오늘 기자회견만 가지고 우리가 단언을 하기는 힘들다. 이제 다음 달에는 저는 무조건 동결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5월달, 6월달 가가지고 이제 2분기 쪽에서 경기 지표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출 지표, 고용 지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 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전체적인 이제 통화 정책과 또 맞물려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땡겨지면 또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하고도 이제 시기를 저울질할 수뿐이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다음 금리 인하를 갖다가 예측하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 맞는 그러한 대응을 하자라는 거예요. 뭐 다음 금리 인하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뭐 미리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포토화 시킬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현재 흐름상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쪽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고 공략을 하고 포토화를 시키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제가 과거 사례 중에서요
이제 작년 우리가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지금 5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5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2012년도에 5차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5차례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영업일로 10영업일 하고 지금 여기서 파란 막 들어져 있는 게 10영업일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 막 들어된 게 20일 후입니다. 이 표를 잘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작년 10월 달뿐만이 아니라 8월 달, 10월 달뿐만이 아니라 5번의 통계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장의 신뢰성을 가진 그런 통계 자료란 말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가 10일 후나 20일 후에 더 가장 강력하게 올랐죠. 그 다음에 자동차와 부품이란 말이에요. 요게 제가 말씀드린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가장 수출 주도력이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력이 높은 IT와 자동차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입증이 된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정유, 그죠? 에너지, 그 다음에 화학, 이게 다 경기 민감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포커싱은 물론 얘들이 아직까지 실적이 안 좋단 말이에요.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전체적인 유럽의 지금 유동화 자금이 풀리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따지면 중국의 금리 인하로 해가지고 중국이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를 보는 거에 대한 상대적인 우리 화학, 정유, 조선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 그 다음에 우리 금리 인하로 인해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들이 역시 우리 수출 민감주들 여기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의 탄력성이 이쪽에서 중심주가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 달 정도가 돼서 우리가 이제 요 금리 인하의 효과가 3월 말부터 4월 초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뭐하고 맞물리냐면 이제는 1분기 어닝 시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이제 한 4월 5일쯤 되면 삼성전자 1, 4분기 실적 발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5조 2천억, 4분기보다 뭐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2, 4분기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봐요. 왜? 갤럭시 S4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도 업종이나 주도 섹터나 주도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월 달에 가서 1분기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도 업종이 탄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차라든지 차화정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IT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삼성전자가 지금 280만 원, 300만 원 탄력적으로 치고 간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장의 중심을 잡고 딱 버텨주게 되면 삼성전자의 그 먹이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삼성 SDI, 삼성 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이러한 종목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적 모멘텀이. 그러면서 시장은 자동적으로 2분기에 주도주가 탄생되는 이런 흐름까지도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쪽에 역시 주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차기 금리 인하 이런 거를 예상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의 흐름하고 연동돼서 한번 우리가 종목을 찾아내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제 제약하고 은행 쪽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건설증권 이런 것들은 다 윗꼬리 달고 지금 밀렸고요. 그러면 지금 은행 업종 지수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하든 4월 달에 하든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NIM 수익률 인하, 지금 0.5pp를 갖다가 인하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실질적인 영업이익률 자체가 한 5%에서 8%가 떨어집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그동안에
선제적으로 미리 빠졌다라는 거죠. 미리 빠졌는데 오늘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하니까 이제는 그 불안감이 해소가 된 거예요. 불안감이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향후 절차적인 문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동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안도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은행주들이 2%에서 4%까지 강력하게 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현재 시장의 흐름과 연관돼서 맞는 업종과 종목들 이런 것들 위주로 공략해 나가는 전략이 맞겠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까 그 2012년도 네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5번 정도 했을 때에 나온 자료 업종 간의 이제 그 흐름인데 네네. 그게 꼭 금리 인하가 아니고 그때 상황의 어떤 그 업황에 따라서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분인데. 그 IT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하고 그때는 이제 와트 테마 해가지고 사실 OCI하고 이런 것들하고 건설업종들 이거는 2012년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런 업종들은 우리 2012년도부터 좀 쉬었거든요. 쉬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못하다가 이제 2010년도부터 해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혹시 그걸 또 반영한 게 아닌가? 이거는 제가 그 시황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역시 그때 시황과 맞아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자체를 뭐 레귤러하게 꼭 뭐 이게 뭐 수학 공식처럼 그때 당시에 2012년도 5번 배수해서 반도체가 가장 뭐 4% 이상의 수익률을 냈으니까 무조건 반도체가 이번에도 갈 것이다. 이런 개념 자체로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향후 시장 예측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심을 잡고 갈 주도주의 위치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향후 흐름까지를 예측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추가 금리 인하 언제쯤 될까? 저는 뭐 아마 이번하고 다음번에 못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번 아니면은 뭐 우리는 좀 하기 어렵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한국은행 총재께서 성장성 회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좀 보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립 서비스인 것 같고요. 중하 인하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2009년도 이제 콜금리 수준을 보면 1.5% 정도까지 떨어졌던 수준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도 역시 이제 2009년도 수준 정도까지 떨어졌다라면은 추가적으로 더 인하하기는 지금 국내 여건상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한다라면은 저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책 당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유동성을 통화나 재정 정책을 통해서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립 서비스 정도는 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인하는 저는 끝났다. 그냥 립 서비스 정도는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마수 동명 라운드 1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라운드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